예, 지난 시간에 구매 동기 이론 중에서 동기 조사의 목적 및 방법 이 부분까지 다 살펴봤죠. 동기 조사의 목적 및 방법에서 심층 집단 면접이 사용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도 무의식적인 그 충동과 욕구를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엔 그래서 관찰 방법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동기 유발 요인의 그 생리적 활성화, 이거는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몸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유발되면 그런 유발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광고를 통해서 이제 만족 수단을 제시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지적 유발은 소비자의 어떤 지각, 기대, 태도, 신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그리고 제품 설계나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각적 특성들, 기능적, 미적,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상황적인,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동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그랬고, 환경적 자극이라는 것은 이제 오감, 우리 인간의 오감을 자극시키는 거에 의한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기와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동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나면 관여도 부분으로 바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은 잘 보내셨죠? 추석 연휴 동안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을 거고, 물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특별히 연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추석 연휴를 3일 동안 보내고 나서 집안에 이제 어른들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누그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오늘은 이제 동기 갈등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프로이트가 특히 갈등이라는 게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을 또 마케팅 전략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갈등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접근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접근 갈등. 둘 다 가지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만 할 때 발생하는 그런 갈등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대안이 다 비슷해요.
야, 요거 살까 저거 살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접근 갈등을 겪어본 경험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대안이 정말 비슷할수록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접근 갈등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회피 갈등은 둘 다 별로 가지고 싶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또 선택을 해야만 할 때, 그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대안이 둘 다 부정적인 대안인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가지기 싫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부정적인 대안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좀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갈등을 좀 낮추는 그런 게 바로 회피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회피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 대상이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제품이. 그래서 이게 사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건데, 라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시키면,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돼서 갈등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갈등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상황을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를 봐도 조금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네 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좀 낮출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접근하는 게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대안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이 바로 이런 갈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동기에서는 이런 명시적인 동기와 잠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광고에 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시적인 건 겉으로 드러나는 동기고 잠재적인 동기라는 것은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숨은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예를 좀 들어놓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양 대안의 이력이 비슷할수록 갈등은 더욱 커진다. 이건 이제 예전에 초창기입니다. 이게 휴대폰이 나온 초창기에 가정에서 이런 화상 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화상 전화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둘 다 사고 싶은 거죠. 근데 돈이 부족해요. 그럴 경우에 어떤 거 살까 하고 고민하는 건데, 이런 고민은 사실은 요즘은 거의 사라진 고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하나 구입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휴대폰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휴대폰 중에서 요즘 최근에 폴더블 폰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노트 같은 그런 조금 큰 대형 화면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둘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폴더블 폰은 가격이 비싸고, 그죠? 그래서 이제 둘 다 가지고 싶은 게 상황에서 어느 걸 살까 고민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 갈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다양하게 있죠. 이런 접근 갈등을 해본 적은 아마 저나 여러분들 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안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 그게 광고든지 아니면 판매원이 또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매장에 나가면 판매원이 그 두 가지 대안 중에서 소비자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광고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가격 때문에 그러면 그 가격을, 요즘에 이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무이자 할부 기간을 길게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돼요. 근데 우리는 또 무이자 할부라 그러면 굉장히 또 솔깃하잖아요. 이거 금액이 큰데 이거를 10개월 동안 뭐 나눠내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또 우리가 구입하는데 주저함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무이자 할인 같은 것들을, 할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피 갈등이에요. 사실은 둘 다 마이너스적인, 그죠? 네거티브, 부정적 대안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차가 고장 났어요. 차가 고장 났는데 수리를 할까 아니면 새 차를 구입할까, 이런 어떤 고민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둘 다 안 좋은 거죠. 수리를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대안일 수 있고, 또 새로 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수리를 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왕이면 새 차를 샀는데 새 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목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사실은 수리하는 비용이 조금 더 당연히 적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도 소비자는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측면이 다 느껴지는 그런 갈등이에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역시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뭐 할부, 그죠?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대안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그래 어차피 뭐 내가 이 차를 수리해서 타느니 새 차를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피 갈등에 대한 해결점을 제안하는 게 또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회피 갈등은 하나의 대안이, 하나가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햄버거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먹고 싶어요. 맥주도 마시고 싶은데 이제 비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그 문제가 심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먹어 말어, 맥주를 마셔 말어, 그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싶은데 잠이 안 올까봐 걱정인 그런 소비자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특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꺼려지지요. 그죠? 그런 어떤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겪어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업에 있는 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부분을 좀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시키도록 제품 설계를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저칼로리 맥주, 또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이런 제품들이 또 출시가 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 라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초창기에는 그게 아주 엄청난 실패로 작용을 했어요. 왜? 맛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단맛을 빼고 그냥 당분이 없는 그런 콜라를 만들어냈더니 맛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실패를 했는데 최근엔 또 라이트 콜라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광고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선택해도 상관없다. 코카콜라니까 라는 식으로 광고를 지금도 지금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제 그 갈등이라는 그런 동기 유발 요소와 마케팅 전략을 연계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명시적 동기와 잠재적 동기예요. 명시적 동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남에게 이제 표현하고 싶은 동기라고 볼 수 있죠.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잠재적 동기라는 것은 속으로 본인이 느끼지만 겉으로 막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동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명시적 동기와 잠재적 동기가 다 작동되어집니다. 사실은. 근데 광고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소비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거 디자인이 멋있어, 성능이 뛰어나, 그래서 난 이거 산 거야. 근데 사실 이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뭐 이게 성공의 상징일 수도 있고 내가 신분이 상승됐다는 것을 겉으로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 문안에서는 품질 광고를 하고 운전하는 모습은 성공한 부유층 광고, 이런 식으로 이중소구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식으로 명시적 동기와 잠재적 동기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동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물론 동기와 관련된 이론은 더 많고 굉장히 다양한 장면에 적용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소비자 심리학에서 활용하는 측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특히 무의식적인 그런 욕구나 동기가 작동되어지는 그거를 유발시키는 그런 쪽에 관련된 동기와 욕구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비자 관여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비자 관여도라는 것 또한 사실은 이 욕구나 동기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여도다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관여도라는 것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대체 이 제품이 소비자에겐 어떤 관여 상태에 있는 제품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그 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여도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관여도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 관여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고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 관여도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여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여도라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관심, 중요도 그런 것들이 관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인발브먼트다, 인게이지먼트다 이런 식으로 영어 원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인발브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소비자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 제품을 구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걸 우선 또 파악을 해야 돼요.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죠? 이 제품은 뭘 중시해서 구입하지? 그리고 또 하우스, 가구에 있는 단위의 어떤 제품이라면 이 집 식구들은 과연 무엇에 관심이 많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이 개인이 타는 거지만 집안 식구들도 타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죠. 뭐 당연히 집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그 집 식구들이 특히 중요시하거나 관심이 많은 제품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관여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여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죠?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지각 또는 관심도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 지각,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뭐에 관심이 많이 있는지. 역시 이것도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에서 특히 중요시하고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관여 제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관여 제품이라는 걸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관여로 생각하는 제품, 많은 사람들이 저관여로 생각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뭐 다 고관여라고 하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저관여로 생각하는데 나는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하는 제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아주 소수 특별한 경우로 보고 일반적인 우리가 상황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정보 처리 모델에서는 이 관여도라는 것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발브먼트 관여도. 그것이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저, 노출. 그 다음에 어텐션,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 다음에 이해, 컴프리헨션 하는데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관여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그 관여도가 높은 제품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주의도 굉장히 빨리 강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죠. 그죠? 그리고 기억이라는 거에도 당연히 야, 이거 내가 꼭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활용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에도 이 관여도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여도에 따라서 광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관여도의 이제 결정 요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요. 사실은 관여도의 결정 요인 크게 나누면 개인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또 제품, 상품 관련된 요인이 있고, 또 상황적 요인이라는 게 작용하겠죠. 개인적 요인은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리고 지속적 관여라는 건 내가 한 번 관여도가 높게 형성되면 그것이 계속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관심 있어 하는 제품들은 꾸준히 그 관심도가 유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이 어떤 상품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갖는 관여가 바로 지속적 관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관심이 많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사진 찍는 거에 대한 그 취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겠죠. 그 어떤 개인은.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것도 개인별로 사실은 관여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휴대폰 그냥 통화만 잘 되면 돼. 그게 이제 옛날에 초창기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휴대폰이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하면서 그 휴대폰에 대한 관여도가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높아졌죠. 그죠? 휴대폰에도 엄청난 성능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한 정보도 서치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여러 가지 페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사람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갖는 그 관여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인은 바로 지속적 관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관련돼서 만약에 고관여가 작동되어지는 경우라면 나의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제품, 나는 이 제품을 통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 제품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고관여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즐거움과 쾌락적 가치. 높은 수준의 지각된 위험을 가질 경우, 이 지각된 위험이라는 것도 한 몇 가지, 여기서는 한 6가지 정도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지각된 위험. 즉 지각된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제품을 사서 그 제품 산 결과에 따라서 내가 지각할 수 있는 위험도가 크냐 적으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체적 위험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게 바로 약이에요. 어떤 약품을 내가 먹고 내 건강에, 내 신체에 문제가 없을지, 뭐 바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좀 꺼림칙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의 경우는 뭐 파이자 백신이든 모더나 백신이든 맞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꽤 많이 나타나니까, 저는 뭐 이미 2차 접종까지
9월 중순에 다 끝냈어요. 근데도 저는 뭐 백신 맞고 정말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 맞은 부위에 욱신거리는 정도였지, 그로 인해서 뭐 고생을 한 경험이 없어요.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제가 파이저 백신으로 1차, 2차를 다 맞았는데 뭐 40대에서 파이저 백신 맞고 사망했다. 또 20대, 30대에서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맞고도 뭐 부작용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도 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위험은 예전 같으면 이제 이 외제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워낙 다양한 수입 상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위험이 없죠. 근데 예전에는 정말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양담배 피면 막 단속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위험, 타인들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으로 뭔가 비난받는 그런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사회적 위험이 작동되어지는 거고요. 뭐 심리적 위험이라는 것도 역시 비슷해요. 보수적인 사람에게는 물 빠진 청바지를 입는 것이 이상스러워 보이는 거죠. 저게 무슨 옷이 저래? 뭐 이런 그런 것들. 근데 뭐 요즘 그것도 역시 많이 없어졌죠. 뭐 재무적 위험이라는 것은 샀을 때 그 산 제품이 내가 꽤 높은 가격을 주고 샀는데 만약에 잘못된 제품이었다 그러면 그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승용차라면 더더욱 그랬겠죠. 고가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 차가 자꾸 고장이 나고 뭐고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불만이 커지겠죠. 그리고 그런 재무적 위험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능 위험. 뭐 중고차 같은 경우가 야 이게 제대로 잘 작동돼야 되는데 성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혹시 중고차라서 괜히 내가 잘못 사고 난 차를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성능 위험이고요. 시간 손실에 대한 위험도 내가 이 제품을 사는데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고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잘못 썼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이 지각된 위험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지각된 위험 같은 경우도 고관여 상품일 경우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 위험이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관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관여인 경우는 평소 음악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자녀들을 위해서 만약에 오디오를 구매할 경우에 이 경우도 뭐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드물게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이 오디오라는 제품도 꽤 신경 써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렇게 자녀한테 사주게 되는 선물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때는 관여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될 때 그러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관여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상황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적 요인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관여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여도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소비자가 느끼는 관여의 수준이 특정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수단 목적 사슬, 그 목적 사슬, 그 수단 목적 사슬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특히 마케팅에서 이 수단 목적 사슬이 많이 활용되죠. 거기에서 목적 단계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관여 수준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가치 및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가지 관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 특성, 그 다음에 제품 특성, 그 다음에 상황적 배경,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지속적 관여냐 상황적 관여냐가 사실은 다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 관여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차에 의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보는 거고, 상황적 관여는 그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관여도예요. 소비자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아 개념, 기본 가치,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니즈,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제품 특성은 그 제품의 어떤 계약 기간 또는 가격, 위험 가능성, 지각된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불량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요. 상황적 배경은 시간 압박, 사회 환경, 물리적인 환경, 구매 상황, 의도된 사용 상황, 이런 것들이 또 상황적 배경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 관여도하고 상황적 관여도를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 관여도라는 것은 제품이나 활동에 대해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 발생하는 거죠. 특히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뭐에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지속적 관여도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황적 관여도라는 것은 소비자의 그 구매 상황에 따라서, 상황적 배경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품 구매가 특정 사용 상황에 특별한 양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특히 이제 선물 구매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속적 관여도하고 상황적 관여도가 감지된 관여도를 결정 지어주는 그런 것이 기본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하느냐, 그리고 그 제품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여도의 대상이라는 것도 다양한 대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여도의 대상이라는 것은 마케팅 관리자들에게 있어서 소비자의 관여도의 대상이나 초점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여도를 연관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품인지, 특히 제품의 관여도가 높은지, 그 다음에 아니면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매장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광고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것인지, 그죠? 이게 다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소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이나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관여도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여도의 대상이라는 것은 제품과 관여도. 어떻게 보면 이 제품과 관련된 관여도가 가장 많고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활동과 관여도예요. 그게 이제 광고일 수도 있고 판촉물 이벤트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와 관여도. 이런 것들이 다 관여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분명히 어떤 소비자 조사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행동을 관찰을 통해서 이런 관여도를 파악해내는 작업이 분명히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품과 관여도를 보면 제품 계층, 프로덕트 클래스라고 그러고 또 제품의 형태, 그 다음에 상표, 모델 이렇게 4가지 수준에 대한 제품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관여도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매치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제품에 대한 관여도하고 상표에 대한 관여도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품, 상표. 그리고 상표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브랜드 충성, 브랜드 로얄티.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겠죠. 브랜드 로얄티, 상표 충성도가 여기서 아주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낮아요. 근데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는 높아요. 그러면 일상적 상표 구매자인 경우, 그러니까 습관적인 상표를 구매하는 그런 경우죠. 근데 분명히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는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인데 내가 사는 브랜드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높아요. 근데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는 낮아요. 브랜드에 상관없이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한 정보를 엄청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정보 탐색자예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결정은 못해요. 근데 상표를 따지기보다는 그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그죠? 특징들을 이것저것 따져보는 정보 탐색자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낮은데 상표에 대한 관여도도 낮아요. 그러면 뭘 사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내가 항상 사는 상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저것 사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브랜드 스위치가 자주 일어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상표 전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여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죠. 뭐 가격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차종 등에 따라서 개인별 관여도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차에 대해서 내가 뭐 먹고 사는데 차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산다 그러면 그렇게 뭐 그래도 이제 뭐 따져보는 건 있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이 관여도의 수준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제품에 대한 관여도, 제품과 관여도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활동과 관여도를 보면 이 마케팅 활동은 뭐 기본적으로 광고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뭐 프로모션, 뭐 판촉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케팅 활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특히 특정 광고에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자라면 광고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거예요. 특히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활동에 대한 소비자 관여는 목적과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대상들의 특성들을 감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고가 특히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광고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광고에 의해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되면 광고에 대한 관여도는 높은 거죠. 근데 나는 광고보다 이런 이벤트나 캠페인 활동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이벤트 캠페인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매장에 특별히 자주 다니는 사람, 특별히 가고 싶어하는 매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매장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거예요. 난 커피 전문점 중에서 스타벅스 매장만 가. 그게 커피 때문일 수도 있고 매장에 대한 부분이 난 스타벅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스타벅스 매장에 대한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소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취향에 맞는 음식점, 역시 이런 단골 가게가 있는 경우 맛이 좋아서 그렇게 됐든 아니면 서비스가 좋아서 그렇게 됐든 역시 음식점도 매장 관여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무엇이 그 매장에 자꾸 가게 만드는지는 다른 이유일 수 있지만 아무튼 매장에 대한 관여도가 다 다른 경우들이 충분히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 관여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